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 비가 와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박수 쳐주시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비가 좀 많이 그쳤네요. 일단 저희 학원 이 세무사 여름기본종합반 설명회인데요. 저희 일단 세무사에 대해서 나는 사실 직업 잘 모른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냥 한번 오늘 알아보고 한번 해보려고 한다. 없으신가요? 자, 일단 설명을 좀 해볼 건데요. 저희 세무사라는 직업은 아시겠지만 이 시험에 합격하시면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입사할 수 있고요. 요즘은 회계법인 소득세 팀, 개인 세무를 다루는 팀에서는 세무사도 많이 뽑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일반 기업이나 금융권 입사 시에도 이 세무사 있는 분들 많이 뽑고요. 또 제가 금융기관 쪽에 교육을 되게 많이 나가서 뭐 하나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 인사관 분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세무사 시험 애들 붙으면 좀 은행 좀 많이 지원하라고 해. 이런 얘기 진짜로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금융권에서도 세무사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세무사 사업소에 개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바로 개업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정말로 저희가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시험 붙고 바로 개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 아무도 안 맡길 거예요. 거래처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군데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거래처를 확보하고 연륜이 좀 쌓이시고 경력이 쌓이시면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하냐면요. 이 기장 및 거래처 관리. 일단 기업들이, 이 회사들이 이 장사라면 장부를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무신고, 우리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을 저희가 대신 신고를 해드리죠. 그 다음에 조세불복이나 기업 컨설팅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럼 세무사는 이런 일들만 하는 거니 세금 신고에 관련된 일만 하는 거니 하시겠지만 이 비즈니스계의 하이에나 이 세무사와 회계사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돈 되는 일은 다 합니다. 뭐 업무 영역이 본인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넓어요.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럼 또 세무사 업무를 하게 되면 세무사가 되시면 이 장점이 뭘까요? 장점이 제가 회계사 붙고 나서 지금 6년째인데 저도 세무사무소 대표로 있는데 강의도 하면서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가장 싫어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이 네이버 야근을 제일 싫어하죠. 나는 일이 아까 끝났어. 가야 돼. 지금은 8시. 근데 부장이 앉아 있어. 그러다 보면 그냥 인터넷 네이버를 계속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가 회계사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움직이면 다 돈이에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경우가 없고요. 굉장히 하루하루 재밌더라고요.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 게 제 여자 후배 중에 이 여자 세무사가 있는데 걔는 시험 붙고 1년 만에 개업해갖고 자리를 잡았어요. 얼굴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는데 잘 잡았더라고요. 근데 걔는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뭘 하냐면 1년에 2번씩 자기 거래처들 다 불러가지고 파티 열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를 이렇게 막 만들었어요. 상당히 실제로는 이쁜 애인데 헐 세무사 아직도 없어? 이렇게 하고 뭐 소주병에다가 이 사진을 인쇄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거래처 갈 때마다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자리를 잡았죠. 늘 부러워요, 제가. 예,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그럼 이 세무사가 유망하냐? 조금 있으면 알파고가 나오는데 세무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세무사가 없어질 정도로 AI가 발전되면 이미 다 매트릭스예요. 그쵸? 웃긴 얘기인데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서 이 세무사 같은 경우에 저희 지금 현재 나라가 세수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고 복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전히 정부에서 이 세금을 많이 걷고 싶은 욕구 또 저희는 세금을 덜 내고 싶은 욕구가 늘 상충하기 때문에 세무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10년간은 여전히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거나 공부하는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야, 레드오션이야. 너까지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시험 딱 붙고 나서 1년 차 아무것도 일을 할지 모르고 시험만 붙어놓은 세무사 같은 경우엔 당연히 이 뽑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처음에 취업할 때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취업하고 나서 업무 경력을 좀 쌓고 3년 차 이상 되면 없어요. 사람들을 부르고 싶은데 세무사 3년 차 이상 되는 사람들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한 명 뽑으려고 했는데 안 뽑아지더라고요.
각자 자기 일을 하느냐고 바빠서. 그래서 업계 전망이나 세무사 직업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좋은 편입니다. 돌아가서요. 그럼 세무사 시험을 우리 응시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학점도 이수해야 돼서 조금 빡센데 저희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엔 영어만 합격하시면 돼요. 영어만. 그래서 많이들 보시는 게 토익이랑 이게 왜 안 되지? 토익이랑 GTELF 보거든요. GTELF. 많은 분들 토익 보시는데 GTELF도 좀 많이 추천드려요. 실제로 GTELF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시험이 2번인가 3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응시 자격이 좀 좋기 때문에 GTELF도 많이 공부하시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GTELF 실제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랑 약간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이분이 오셔서 이 강의를 하세요. 굉장히 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학원이 GTELF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자, 그럼 돌아와서 좋아, 응시 자격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세무사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무슨 과목 봐야 되는데 그거 얘기랑 플러스로 이 저희 학원의 이 여름 기본 종합반 저희 학원이 1차 시험, 2차 시험까지 커리큘럼이랑 좀 묶어서 세무사 시험도 얘기해드리고 저희 학원 자랑도 좀 할게요. 자, 일단 세무사 시험의 이 과목을 보면요. 1차는 4월에 있는데 객관식이고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한 과목으로 보시고 세법, 재정학 보시고 선택법으로 상법, 민법, 행정소법을 택일해서 보시죠. 합격 요건은요. 꽈락 없이, 꽈락은 40점이고요. 꽈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칩니다. 실제로 저희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커트라인이 생겼기 때문에 60점이 넘어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세무사는 여전히 평균 60점만 넘으시면 합격하시게 돼요. 이렇게 진행되고요. 2차 시험은 8월에 주관식으로 있는데 회계학 1부에서 우리 1차 때 배웠던 재무회계 그대로 오고요. 원가회계 그대로 오고요.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2부 이렇게 400점 만점으로 봅니다. 저희가 보는 시험이 뭐라고요? 세무사예요. 세무사. 세무사다 보니까 실제로 요 세 과목이 다 이 세법에서 파생되는 과목이에요. 회계학 1부, 2부는 계산 문제, 세법 계산. 세법학 1부, 2부는 약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잘하셔야 2차 시험까지 무난히 통과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럼 요거에 대비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무사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실제로 재무회계도 중요해요. 재무회계랑 세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1차 시험을 보시면요. 이 네 과목 보면 재정학의 꽈락률은 19%밖에 안 돼요. 19%. 꽈락률이라는 건 40점 미만으로 나와서 내가 딴 거 다 100점 맞았어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재정학 같은 경우는 꽈락률 19%, 행정수석법은 꽈락률 15% 나왔는데 세법계로는 어떻게 되죠? 43% 꽈락률이에요. 100명 보면요. 4.3명이 떨어지고요. 이번에 회계학이 아주 어렵게 나왔습니다. 제가 재무회계 가리키는 강사인데요. 아주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회계학계론 꽈락률이 48%였어요. 100명 중에서 한 50명은 이번에 떨어졌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1차 시험 통과하시려면 세법이랑 회계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2차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2차 시험을 보시면요. 실제로 2016년 작년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다른 것들 꽈락률도 높지만 회계학 2부, 이 세법 계산의 꽈락률이 무려 76%입니다. 76%.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2차 시험 가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회계학 2부 꽈락만 면하면 합격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이 세법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저희 시험입니다. 저희 학원은 요거와 관련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세법 라인업이 참 튼튼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두 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변석준 선생님이 2차에서 회계학 2부 세무회계를 맡고 계신데요. 이분 좀 이따 올라오시겠지만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세무사 2차 시험 출제위원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실제로 진짜 시험을 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쉽고 초려해서 모셔왔습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요. 원재호 선생님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 에이스예요. 오늘 놀러 가신다고 못 오셨는데 일하신다고 못 오셨는데 실제로 말을 굉장히 잘하시고요. 굉장히 저희 학원에서 인기가 높죠. 저희가 세법 라인업이 이렇게 탄탄하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희 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 어느 정도 해놓지 않으면 1차 시험 때랑 2차 시험 때 재무회계를 집중해서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법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재무회계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저희는 제가 가르치고요. 재무회계 집중관리반으로 이번에는 운영할 생각이에요. 늘 했던 거지만 일단 회차별로 퀴즈를 볼 거예요. 저희가 오늘 수업하면 내일 오전에 수업하고 나서 수업 끝나면 전일날 시험 봤던 거 시험 볼 거예요. 저랑 같이. 다른 학원은 시험 문제를 그냥 주고 알아서 푸세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 풀 때 같이 있을 거고요. 끝나고 강평도 할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가 총 32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험도 32번 볼 겁니다. 이거 외에도 모의고사도 6번 봐요. 재무회계만 누적 진도로. 그래서 굉장히 이 재무회계 이번 기본강 같은 경우엔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은 기본반 때 실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스터디도 합니다. 스터디. 여러분 우리 이 나름 고시급 시험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반 강의를 듣게 되시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스터디를 하신다고요. 스터디. 근데 웃긴 게 뭐예요? 토익 스터디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얘도 몰라. 둘이 스터디 해봤자 아 이거 너 아니? 나도 모르는데 아 어려운 거구나 넘어가자 이런다고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정도의 수준이라면 모르겠지만 기본반 강의할 때는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무회계 같은 경우엔 A조, B조 나눠서요. A조는 2차 문제로 그럼 가볍게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할 거고 B조는 수업을 다시 할 거예요. 지금 여름종합반도 봄기본종합반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본서, 스터디 노트, 퀴즈 유인물에서 총 3개가 같이 수업을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저희 여름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는 집중관리반으로 재무회계만큼은 잘하자 이런 컨셉으로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보죠. 저 2차 시험 커리큘럼. 자, 아시겠지만 1차 때는 세법 하나만 배우지만 2차 때 가면 회계학 2부, 세법학 1, 2부에서 총 300점을 배운다고요. 세법 하나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이 2차 때 요거 3개를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1차 때는 늘 그 선생님만 봤었는데 2차 때 보면 딴 선생님이 딱 튀어나오더니 나도 세법을 가르치려고 자 보자 이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가뜩이나 동차 때 힘든데 처음 보는 선생님이 또 다른 논리로 세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힘드신 경우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2차 시험과의 연계를 좀 이번에 생각해서 1차 기본, 1차 객관식 스파르타 때 변석준 선생님이랑 원재훈 선생님이 나눠서 세법을 하실 거예요. 일단 이번 여름종합반 기본관 같은 경우엔 변석준 선생님이 부가세 강의하시고요. 원재훈 선생님이 소득세, 법인세 강의하실 겁니다. 아마 1차 객관식 스파르타 때도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좀 친근해져야 동차 때 좀 같은 왁구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1차 통과하시면 저희 변석준 선생님이 2차 때 회계학 2부, 세무회계 강의하시고요. 원재훈 선생님이 2차 때 세법학 1, 2부 강의하십니다. 이렇게 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저희가 1차 시험 4월에 보고 나면 2차 시험 8월에 본다고요.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4개월 정도밖에. 근데 실제로 이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처음 배워요.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4개월 만에. 책은 얼마나 두꺼운데? 2000페이지.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학 2부 같은 경우에도 세무회계예요. 계산 문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1차 때 세무사 시험, 세법 시험은 1차 때 말문제 비중이 훨씬 높다 보니까 계산 문제를 아예 제끼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1차를 붙어도 2차 때 4개월 동안 한 3과목 새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여기 오시면 올해부터 공부해서 내년에 끝내자 이 생각으로 오시잖아요. 동차 합격. 근데 동차 합격 하시려면요. 여러분 심화반을 들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무슨 반? 전반기가 끝났고 하반기이기 때문에 여름 종합반, 다른 학원은 가을 종합반이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가을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심화반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끝나고 나면 바로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끝나고 나면 바로 시험이고 내일. 그런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원보다 2달 일찍 여름 종합반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심화반까지 들으실 수 있어요. 야, 그럼 다른 학원은 왜 여름종합반 걔네들도 7월에 개강하지 왜 니네만 7월에 개강해? 니네 뭐 있는 거 아니야? 다른 학원은 7월 달에 회계사반을 기본 개강해야 되거든요.
회계사 먼저 개강시키고 9월 달에 이 세무사반 기본반을 개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희 학원은 아시겠지만 세무사 전문학원이라서요. 저희가 회계사 기본반을 안 하기 때문에 7월에 개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저희 기본반 강의하고요. 봄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수업이 그래도 없는 편인데 여름종합반은 여러분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표 보시면 오후에 수업 있는 날이 조금 있어요. 이건 일정상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학원은 여름종합반 같은 경우에 주 5일 오전 오후 수업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많으면 2번 정도만 오후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 7월부터 10월 초까지는 기본반 강의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10월 초에 우리가 객관식반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희 객관식반의 특징이 뭐냐면 오전에만 수업해요. 저희 무조건 오전에만 수업합니다. 객관식반 같은 경우엔 복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엔 9월 달에 기본반을 시작해서요. 기본반이 거의 12월 말에 끝나요. 아, 정말로? 그래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객관식반을 시작해서 시험 직전까지 객관식만 가리키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9월 달에 기본반 들으시는 분은 심화반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이, 그까이 거 그럼 객관식 때 심화반 수업 동영상으로 들으면 되지. 어떻게 들어요? 시험이 코앞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초 아마 11월 초 사이에 유예 1기를 진행하거든요. 유예 1기를. 이 유예 1기가 다른 게 아니라 2차 시험 이제 한 번 보고 떨어진 분들이 발표 나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냥 심화반 수업 2차 강의를 한번 자세히 하거든요. 유예 1기 때. 근데 실질적으로 심화반 강의랑 유예 1기 강의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심화반을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세무회계랑 아까 얘기했던 세법학 정도만 이 시점에 같이 들어주시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올해 저희 학원이 작년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요때 들으시고요. 기본반을. 객관식은 오전에 유예 1기 강의는 그러니까 2차 강의는 항상 오후에 저희가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는 심화 강의 들으시면요. 저희가 가을에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심화 강의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저희 학원의 가장 자랑입니다. 저희 학원만 할 수 있어요. 저희 학원이 세무사만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저희가 1월 초부터 1차 시험까지 저희 학원의 자랑이죠. 스파르타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1차 시험 합격까지 지금부터 1차 시험 합격까지 한 6개월 커리큘럼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합격률도 높고요. 이 성과도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을 일단 말씀드리면 기본반, 객관식반, 스파르타반 1차, 2차 동차 스파르타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이들 2차 동차 학생들 공부하고 있죠. 옆에 강의실에서. 그 다음에 동차 GS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시작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만약에 혹시나 동차를 실패하시면 2차를 두 번째 보는 학생들은 유예 1기, 유예 2기, 유예 3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이건 두 번째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요 시점에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시간표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1차생들은 오전에 수업하고 2차생들은 오후에 수업하는 커리큘럼을 해서 서로 좀 연관되게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세무사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랑 저희 학원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럼 하반기 시작되는 기본반 중에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학원의 합격률이 가장 높습니다. 허위 광고 아니고요. 2년 연속 50% 이상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차 합격에 가장 적합한 커리큘럼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반기엔 저희 학원 커리큘럼이 가장 좋습니다. 자, 보셔서 그럼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인텐시브 클래스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가 합격률이 2년 동안 계속 최상위권 합격률이 나왔는데 이거 보실게요. 2016년 1차 합격률, 2017년 1차 합격률이 실제 응시자 전체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2016년에는 32% 나왔고요. 2017년에는 27% 나왔습니다. 전체 합격률이에요. 저희는 얼마 나왔을까요? 저희는 애들 때려가면서 공부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54%, 50.7% 나왔습니다. 한 20% 정도 더 높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광고하면 야, 니네 또 뻥치는 거 아니야? 니네 또 남아있는 애들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 이거 최초 등록자 기준으로 집계한 거고요. 남아있는 학생, 끝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집계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등록자 기준으로 저희가 합격률 냈고요. 합격률 어떻게 냈는데? 전화했어요. 그 정도는 친하거든요. 전화해서 저희가 집계한 거기 때문에 허위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학원보다 합격률이 저희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물어보시고 오셨겠지만 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딱 완성된 학원은 아니죠. 뭐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학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원보다 기본반의 인원은 적은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적은 편입니다.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엔 이 커리큘럼이 진행될 때마다 늘 인원이 늘어요. 그래서요, 저희 기본반 같은 경우에 한 40명 정도 등록하시는데요. 기본반 끝나고 객관식 가면 한 6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객관식반 끝나고 1차 스파르타반 가면 120명 정도 됩니다. 항상 이렇게 커리큘럼 지나를 때마다 인원수가 늘죠. 저희가 1차 동차반과 2차 동차반 같은 경우엔 7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기본반보다 2차 반이 더 많은 학원이에요. 왜 이런지를 지금부터 합격률이 왜 이렇게 나오고 왜 인원이 이렇게 점점 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저희 학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저희 학원이 이 관리형 종합반의 이 최초 시작이었고요. 지금도 관리형 종합반은 사실상 저희 학원밖에 없어요. 저희 학원은 실제로 관리형 종합반으로 실강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라인 듣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토익이라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배우는 것들이 전문직을 위한 그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온라인 들으면 뭐예요? 일단 1.7배속 눌러놓고 한 20분 듣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네이버 좀 보다가 그렇죠? 어머 둘이 사귄대 이번에 뭐 딴 것도 보다가 이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모르는 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실강을 들으시는 게 무조건 좋은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이거든요. 첫 번째로 어떻게 관리하냐면 시험, 그리고 시험을 엄청 많이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 후 전과복이요. 매일 강사 감독하에 퀴즈 보고요. 한 10분 정도 봐요. 그 다음에 강평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모든 시험 성적을 실명으로 공시해요. 여러분 저기 엘리베이터 보시면 보도 여러 개 있는 거 보셨죠? 그럼 이름 써있고 뭐 숫자 쭉 나와 있잖아. 그게 다 이거예요. 저희는 실제로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이거 한다고 하고 안 하는데 저희는 정말 매일 해요. 매일.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학생들이 수업에 잘 안 빠지고요. 두 번째로 정말로 실력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마 저희 이번 기본반에 등록하시면 시험 총 105회 퀴즈 보시고요. 전범위 누적 모의고사 10회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된 말로 저희 학원 기본반 들으시면 객관식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다 봤던 문제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성적 관리를 굉장히 빡시게 해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파일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관리 열심히 해요. 애들 잘하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명으로 성적 순위 이렇게 막 공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면 빈칸 있어요? 빈칸이 없다고요. 실제로 매일 시험 보게 되면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은 이 등수 욕심 때문에 결석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실강 듣는데 결석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요. 재무회계는 기본반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저희 스터디를 재무회계는 진행해요. 어저께도 제가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일단 중위권,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2차 연습서를 가볍게 풀립니다.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답안지를 쓴 다음에 제가 체크도 시키죠. 그 다음에 그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엔 제가 알아? 라고 이러지만 막상 또 다시 시험 보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다시 한번 해요. 아주 짧게. 핵심만 담아서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하위권 학생들은 스터디고 뭐 나발이고 지금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앉혀놓고 면담을 좀 해야 돼요. 알아는 든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쵸? 손도 좀 잡아주고 같이 눈물도 닦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지켜서 하고 있어요. 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또 지나가서 최고의 수업 퀄리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과목별로 저자직강으로 교재가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법 같은 경우에는 임상업 선생님 교재를 쓰지만 요약서는 원재원 선생님 세법 엔딩을 쓰고요. 1차 책, 2차 책 다 원재원 선생님이 쓴 책 있고요.
모든 과목이 다 저자 직강으로 하고 있어요. 재정학을 제외하고. 그래서 교재 다 저자 직강이고요. 두 번째로 확고한 1, 2차 고정 라인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 모실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니네 학원이 아직 그렇게 완성형 학원은 아닌데 중간에 강사 바뀌는 거 아니야? 나 그거 너무 싫은데. 저희 벌써 지금 다 노예계약 맺어놨기 때문에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엔 못 나가요. 죽기 전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강사 라인업 같은 경우에 1, 2차 확고한 고정 라인업으로 벌써 2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매 시간 상담을 진행해요. 여러분 이 인원수 많은 학원 가면 기본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저희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안 됐으니까 기본반 한 2, 300명 되잖아요. 선생님이랑 얘기할 시간이 언제 있을까요? 없어요. 만지지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퀴즈를 보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답안지를 다 걷거든요.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을. 그럼 답안지 보면서 한마디씩이라도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하루에 강사분이랑 몇 마디래. 짧게 상담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답안지를 직접 걷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그리고 못하면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잘하면 너 왜 이렇게 잘하니? 너 오늘 수업 시간 왜 그랬니? 이런 얘기도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짧게 매일 강사랑 대화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짓말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독서실도 출석 체크를 해요. 저기 보도에 나가보시면 성적도 있지만 옆에 보면 독서실 출석 순위도 나와요. 그래서 저희 독서실 전체 출석 순위를 하루에 9번 체크하거든요. 옛날에는 랜덤하게 시간대를 체크했는데 독서실만 체크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짜증나서 그냥 1시간에 한 번씩 체크해요. 독서실 출석 체크도 저희가 합니다. 저희 학원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서실 성적 무사는 포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찬가지겠지만 이 종로 쪽에 회계사, 세무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옆 학원도 그렇고 저희 학원도 그렇고 독서실 대기 인원이 상당한데요. 이 종합반을 등록하시는 분은 독서실 자리 우선 배정해드립니다. 바로요. 우선 배정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 종합반 출석 순위 공시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교수님들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모실 분은요. 저희가 세무회계 변석준 회계사님 이번에 영입을 했는데 잠깐만요. 자, 회계학 2부 출제위원이셨고요. 저희가 한 번 내신 게 아니라 정말 다년간 2차 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세대학교 학사, 석사 다 나오셨고요. 안진 3일회계 법인 있으셨고 강의도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자, 모시고 우리 세법에 대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변석준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맡은 과목은 세법인데요. 회계학 2부 출제위원으로만 적혀있는데 뭐 1차 출제도 했었고 2차 출제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저기 오늘 아마 설명회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궁금해하실 부분은 네가 출제를 했다는데 그럼 뭐 어떻게 출제를 했냐 이런 게 전반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녹화를 하고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드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말씀을 조심해서 드려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세법은 1차에도 과목이 있고 2차에도 과목이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1차에 모든 과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배점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과목입니다. 과목이면 분명하고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커리큘럼 짠 게 그냥 짠 게 아니고 다 2차까지 배려해서 짠 겁니다. 사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일단은 사전에 문제 풀을 한번 만듭니다. 그 외부에서 여러 명의 이제 출제위원들 풀을 구성을 해서 사전에 객관식 문제 풀을 만들고 그 문제 풀을 가지고 그 실제 합숙 출제를 하거든요. 그 1차 같은 경우에는 한 8박 9일이든가 일수가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일주일은 넘어요. 아무튼 8박 9일 정도를 가둬놔요. 사람을 전화도 뺏고 인터넷도 못하고 어디 이제 건물이 있어요. 어디 가면 그 출제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둬놓고 문제 은행을 주고 그 출제위원들이 그 중에 문제를 선정하고 혹시 자기가 출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출제를 하고 그 물론 이제 문제 풀도 그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고 그걸 수정해서 출제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인쇄 맡기 이전에 검수요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전에 그 시험
우수 성적자들이 보통 들어와서 한번 풀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엄밀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1차 시험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서 출제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출제위원들이 이제 섭외돼서 들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 잡혀 있어요. 보통 이제 월요일 날 들어가서 시험이 여러분들 토요일 날 보시니까 토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풀려납니다. 저희가 풀려나는데 그것도 역시 뭐 어디 출제센터 하는 곳이 있어서 건물에 가둬놓고 출제를 합니다. 전화기도 뺐고 인터넷도 접속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절대 외부 유출이 안 되도록 뭐 어느 정도로 외부 유출이 안 되냐면 거기 가면 이게 창문이 있긴 한데 창문이 불투명해요. 이렇게 뭐 테이블 붙여놨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보면 그 건물이 근처에 없어요. 사실은 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돼 있는 건물에서 그 저쪽에 아파트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굳이 이걸 창문 이렇게 불투명으로 테이블 막아놨냐라고 하니까 혹시 이거 출제위원이 이렇게 출제하다 시간 딱 뭐 화요일 뭐 몇 시에 이렇게 괜히 약속을 해놓고 시험지를 이렇게 창문에 갖다 놓고 멀리서 이렇게 망원 렌즈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유출을 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막아놨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출제센터 들어갔을 때 너무 건물이 폐쇄적이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이제 뭣도 모르고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저기 이제 좀 얘기가 조금 두서가 없긴 한데 그 출제위원 들어오신 분들 보면 그 제가 첫 해 들어갔을 때는 저 빼놓고는 다 교수님이셨어요. 사실은 저만 유일하게 실무자였고 연배가 보니까 전부 다 10살 이상씩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저하고 놀아주냐 안 놀아줘요. 그래서 이거 혼자 앉아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 한 이틀째 사흘째 되니까 교수님들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둘이서 세 명이서 손잡고 어딜 가? 따라 어디 가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 밖에 바람을 쐴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외처럼 해가지고 그럼 거기 가면 이제 바람도 쐬고 이제 뭐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심지어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그 새장처럼 이렇게 뭐지 그물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왜 막아놨냐? 뒤에는 산이고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거기서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밖으로 비행기로 날릴까봐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정하게 관리가 됩니다. 어쨌든 시험 출제 자체는 그렇게 엄정하게 관리가 되는데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좀 이제 본론 돌아와서 얘기를 드리면 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심화반을 들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세법 처음에 들으시게 되면 아마 세법 개론서를 가지고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들으면 사실상 그 요즘 너무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맹점이 들으면 자기 아는 것 같아. 왜냐면 앞에서 강사가 아는 말을 자신 있게 하니까 자기가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세법은 그렇게 듣는다고 아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풀어봐야 돼요. 풀어봐야 돼. 물론 이제 2차 과목이 계산 문제도 있고 논술형도 있는데 중요한 건 논술형도 그렇고 계산 문제는 더더욱 그렇고 계산형으로 풀어보지 않으면 어느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세법 개론을 듣고 바로 그 객관식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세무회계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세무회계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항상 강조하는 게 세법 개론을 그 강의할 때도 반드시 세법 개론에 있는 예제를 빠짐없이 풀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세법 개론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것보다 더 좋아요. 복습을 할 때 세법 개론 본문을 읽지 말고 차라리 예제를 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예제를 보면 다 계산 문제거든. 그 계산 문제 풀어보고 거꾸로 거기서 이해 안 된 부분을 이론으로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러다가 1차는 사실상 말 문제가 많은데 계속 계산 문제만 풀다가 1차도 패스 못한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 객관식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고 이미 개발된 문제 유형이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사실은. 그리고 문제 유형이 안 정해진 유형이 나온다고 해도 그건 극소수예요. 합격에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1차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까락만 면하면 돼요. 물론 2차도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안에서는 충분히 객관식 문제지를 풀어보는 걸로 다 커버가 돼요.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서 거기 나온 말 문제만 다 풀어봐도 완벽하게 1차는 패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1차를 패스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고 저희 학원에 왔으면 아까 보셨지만 합격률 50% 이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학원을 나오면 붙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왜?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들게 관리를 해주니까 계속 테스트를 하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2차 합격률은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1차는 무조건 여기 학원을 다니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관건 2차거든요. 1차만 붙었다고 여러분들이 세무사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무사 1차 합격증을 가지고 어디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 옛날에 보니까 어디 뭐 맞선 보러 나갔나? 그런데 그 여자애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자기 아버지 옛날에 사실 1차를 패스하셨고 그래요. 그럼 너 아빠 변호사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 1차를 패스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뭐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1차 패스한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부분은 겨우 2차예요, 2차. 그럼 2차를 1차 때 공부하면서 객관식 보기 전에 세무회계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고 1차를 갑자기 합격을 했어. 그러고 난 뒤에 동차반을 들으면서 세무회계 책을 처음 본다. 그에 못 붙어요. 무조건. 왜 못 붙냐? 아까 합격률, 가락률 보셨지만은 2차는 네 과목 중에 세무회계인 회계학 2부의 가락률은 70%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회계학 2부는 회계학 2부로 붙으면 무조건 2차 시험을 붙는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만큼 가락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시험지 답안지 채점해 보면 사실 이게 동차생인지 유예생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끔 가다 이렇게 답안지를 보면 완전 백지인데 앞쪽에 쓸데없는 말 적어 놓은 애들이 있어요. 막 보면 뭐 제가 기억나는 답안지 중에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시험 끝나고 7월 달에 9월 달에 살 빼기 뭐 10kg 빼기 뭐 동철이랑 뭐 동남아 여행 가기 뭐 이런 거 막 한참 적어 놓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이제 답안지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 걔는 1차생이겠죠 분명히. 근데 그러고 있으면 걔가 2차에 붙느냐? 못 붙어요 무조건. 1차에서 물론 바로 붙는 게 제일 좋고 바로 붙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1차 때 치열하게 공부해서 2차 때 처음 볼 때 시험을 잘 보지 않으면 2차 다시 유예 공부할 때 절대 세무회계 같은 과목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절대. 왜냐? 지금 제가 요즘 뭐 모의고사 내보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분명히 나는 가르쳤고 들을 때도 아는 표정이었어. 근데 풀어보면 몰라. 왜 모르냐?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유형이 나중에 이제 세법 같은 경우에 이제 계산 문제 가보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아마 모의고사 보고 나면 다들 이런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이거 실수 이러는데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야. 그냥 그 다음번에 그 문제 똑같이 나와도 또 못 풀어.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법 지식이 딸려서 못 푸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 문제 낼 때 이제 출제위원님들이 주로 보면 되게 스트레이트 그 직선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지에서 보는 문제 유형을 조합해서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교수시고 출제위원 정도 들어오면 어떤 게 있냐면 자부심, 자존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냈을 때 내가 샤프하게 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해. 샤프하게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요즘은 없는데 구석진 데서 내시는 분들도 극히 드물게는 있어요. 근데 구석진 데서 내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애들이 생각지 못하는 걸 내고 싶은 거야. 어떤 식으로? 세법 문제를 묻는데 자료를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주면 그냥 누구든지 집어넣어서 풀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자료 숫자 자체를 유추해내게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강의할 때 많이 강조하는 건데 회계학적 지식이 돼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숫자를 바로 안 주고 뭐 지금 혹시 강의 전혀 안 들으셨으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재무회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숫자를 추정하고 그렇게 뽑아낸 숫자를 세법에서 가르쳐 준 계산 시간에 넣도록 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 몇 가지 유형인데 이런 유형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회계학을 듣고 세법 개론 수업 들어야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결국은 그런 거에 익숙해지려면 그런 식의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집에 있는 것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집에 있는 거는 안 내. 출제위원들이 무조건. 들어가 보면 출제장에 들어가면 문제집 다 있거든요. 그럼 피해서 내요, 무조건. 피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갈 때 1차만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 유예 때까지도 숙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의 테크닉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오늘 딱 하나만 강조한다면 1차를 위해서 공부하시지 말라. 세법은 하시면서 동시에 세무회계를 풀어가지고 2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세법학도 동일해요. 물론 이제 보면 세법학이 이제 원재현 선생이 가르치는데 오늘 안 와서 안타깝긴 한데 오늘 왔었으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 등록하고 계실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저도 아까 뭐 19초를 했다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있다가 원전생하고 저하고 이제 회사 동기예요. 그러니까 안진회계법인 같이 입사 동기인데 처음에 좀 어떡할까 싶었어요. 여기 이제 학원에 와서 자기랑 같이 강의하자고 그럴 때 어떡하자 싶은데 이렇게 한 두 번 와서 뭐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와서 분필을 들고 강의를 하고 있어. 나도 몰랐어. 내가 여기 강의하고 있는지. 그만큼 얘가 설득력이 있어. 그러니까 원점생 아마 나중에 한번 보면 좋아하시게 될 거야. 누구나 좋아하는 캐릭터야. 부담이 없어.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잘났거나 잘생긴 사람들은 부담되잖아. 적당히 좀 인물도 없고 키도 작고 좋아. 이렇게 친근감도 느껴지는데 욕도 잘해. 수업할 때 욕을 하더라고 그렇게. 하여튼 뭐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세법학은 제가 가르친 게 아니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내려가면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 트렌드가 한번 바뀌었어요. 응? 그 전에 이제 들어오시던 교수님보다는 좀 법학 전공 쪽에 분들이 조금 강화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전에 이제 경영학, 회계학 베이스의 선생님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세법학 책들이 보면 약간 이론을 요약해 놓고 뭐 기승전결식으로 쓰는 게 많았다라면 요즘 법학 교수님들 특징이 뭐예요? 그 로스쿨 강의를 많이 하세요. 로스쿨 강의를. 그리고 판사 출신 이런 실무자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판례 위주의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원전 선생 같은 경우 실무를 같이 하고 있고 판례를 항상 최신 판례에 습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아마 귀에 쏙쏙 박히도록 잘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아마 가장 현재 세법학 그 출제 트렌드에 맞는 강의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그래서 좀 시간이 늘어지고 약간 그런 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뭐 여러분들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쓱 진도만 나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하게끔 뭔가 이런 요령이나 지식 같은 거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요즘 트렌드에 가장 맞는 세법학 강의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세법학 같은 게 문제가 없을 거고 다만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세무사 합격하기 전까지 가장 문제인 과목은 무조건 회계학 2부야. 회계학 2부는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처음 냈을 때는 어떤 자부심도 있고 뭔가 잘 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님들밖에 없으니까 놀아주지도 않고 두고 봐라 난 너희들보다 잘 낼 거야 이래서 문제도 막 어렵게 내고 그랬어요. 내고 이렇게 올라오는 중에 세무사 뭐 카페 같은 거 있대 보니까 카페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낸 문제에 대해서 애들이 막 욕하고 이 새끼 막 또라이 아니냐 뭐 이러면 너무 기뻐하고 이랬거든. 근데 실제로 와서 가르쳐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싶기도 하고 그 뒤부터 이제 출제할 때는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출제를 안 했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저 같은 경우 처음 갔을 때 한 번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출제를 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어렵게 출제하나 정상적으로 출제하나 다 까락이야. 왜 그런가 싶었는데 와서 가르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와서 가르쳐 보니까 문제지나 문제지에서 구분되어 있는 카테고리 있죠. 목차만으로 느낄 수 없는 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제에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니까 나중에 혹시 이제 세법개론 강의를 듣고 그다음 세무회계 강의 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출제하면서 그런 걸로도 보충을 많이 하니까 저하고 같이 하시면 저는 이제 모든 걸 알자는 얘기는 안 해요. 무조건 세법을 알 수도 없어. 나도 다 몰라.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점수 안 나온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알고 싶어해. 그래서 자기가 알지 않아도 되는 걸 들고 와서 물어봐 항상. 그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내가 이런 거 몰라도 된대라고 하면 본인 괜히 구사리 먹는 것 같고 싫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제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이런 틀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무회계 그러니까 회계학 2부를 가지고 1등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까락을 면하자는 거야. 우리의 목표,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목표는 회계학 2부는 무조건 까락을 면하자예요. 까락을 면하자. 까락을 면하고 과목 고득점 해야 되는 과목 어디다? 회계학 1부하고 세법학이에요. 무조건. 회계학 1부하고 세법학. 뭐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 회계학 1부하고 세법학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옆에서 출제하는 걸 몇 년 동안 봤기 때문에 대충 알아요. 그쪽은 고득점을 해야 돼 무조건. 근데 회계학 2부는 제가 실제 출제를 해봤고 같이 출제한 교수님들 이게 성향을 봐도 그렇고 고득점 하겠다고 덤비는 거는 여러분들 합격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계학 2부는 까락만 면하는 방향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딱 맞게 저희 학원이 현재 커리큘럼을 짜놨으니까 그 커리큘럼을 충실하게 학원만 안 빼놓고 오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혹시 뭐 급하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오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아까 얘기했던 원재훈 선생님 이렇게 생기셨고요. 네, 실제로 실물이 더 좋으세요. 네, 오늘 못 오셨고요. 저희 지금 막 강의하신 변석준 선생님이 세법 쪽에서 부가세를 하실 거고요. 원재훈 선생님이 법인세, 소득세를 강의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여름종합반 개강하시면 원재훈 선생님을 먼저 보시게 될 거예요. 말씀드렸고요. 저희 원가 관리 회계를 강의하시는 강경태 교수님 모시고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해서 잠깐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가회계는 세무사 필수 과목이죠. 그럼 저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세법이 너무 잘하셨고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자, 원가회계 과목 소개만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배우는 과목일까요? 원가회계는? 자, 여러분들 지금 옷 착용하고 계시고 안경 쓰고 계시고 또 가발 쓰고 계시죠? 자, 그들의 원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경영자라면 내가 생산하고 있는 이들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고자 하겠죠. 자, 바로 그거 계산하고자 하는 과목이에요. 자, 뭐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산된 원가를 활용하는 것까지 배워요. 이게 원가 관리라는 거. 자, 과목 소개는 그 정도 하고 자세한 건 실제 수업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 안 보고 강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선생님 보시면 아이고 전에요. 공인회계사 정윤돈이고요. 저는 재무회계를 강의할 거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기본종합반 하시면요. 저랑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면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 재무회계 합격하는 건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오늘 등록하실 분은 저희가 7월 3일 개강해서 재무회계 수업을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저희가 아마 오늘 등록하시면 프리스쿨로 회계원리랑 이런 것들 넣어드릴 건데 반드시 회계원리를 듣고 오셔야 돼요. 됐어! 난 대학 때 들었거든.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회계원리를 반드시 듣고 오셔야 중급회계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넘어가서요. 저희 여러분 그 하 아시죠? 연예인 하 아시죠? 하를 막 지금 막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먹여, 막 뚱뚱하게 만들어. 엄청 뚱뚱하게. 그리고 서호성 선생님 사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재미없었네. 실제로 엄청 하랑 닮았고요. 목소리도 똑같으신데 여러분들 재정학을 생각보다 너무 못하세요. 1차 때 강의를 해보면 시험을 봐보면 왜냐면 이 대학교 때 경제학을 아예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또 재정학 강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시는데 괴리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되더라도 괴리가 너무 심해요. 저희가 고민하다가 대치동 학원가에서 모셔왔습니다. 이 수능 강의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초부터 모셔왔는데요. 저희가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재정학 70점만 맞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수능 강의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 굉장히 위트 있으시고요. 수업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제가 대치동 학원 가서 3시간 기다려서 만나서 모셔온 분이라 실제로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넘어가고요. 저희 상법은 이정업 변호사님이 강의하시는데 오늘 못 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행정수소법, 여러분 요즘 선택법 하면 행정수소법이죠. 행정수소법 저희 정인영 교수님 모셔갖고 행정수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기다리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정인영 강사입니다. 호성이한테 꼬셔갖고 왔어요. 서호성 강사가 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원래 행정소송법 강의는 4년 전에 저쪽 신림동 쪽에 법학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변호사하고 행시 강의를 좀 주로 하다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공무원 7급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행정소송법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객관식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제가 행정소송법은 80점 이상을 맞출 수 있다라고 그런 건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주관식을 하자면 어렵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TV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할머니 보고 저거 거짓말이다. 진짜 저건 진실이 아니다.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TV는 거짓말 안 한다. 아무리 그래도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겠느냐. 저럴 일이 없다. 다 이유가 있겠지. 그게 옛날 사람들의 마인드고 그게 과거에 우리의 국민이 했었던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민혁명 이후에 국민이 국가 작용에 대해서 잘못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따지기 시작해서 만든 제도가 행정소송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형사소송법을 적용받아서 지금 현재 죄를 따지는 문제를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고 할게요. 누가 소송을 하고 있을까요? 당사자가. 누굴까? 누가 있고 누가 나왔을까? 요즘에 많이 하잖아. 최순실 씨인가? 그러면 한쪽은 최순실 씨, 한쪽은 검사가 싸워요. 누가 없을까요? 피해자는 법원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법원에서 누구랑 싸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민사소송은 누가 나와 있을까요? 법원에.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안 갚겠다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럼 행정소송은 누가 나와 있을까요? 법원에. 한쪽은 국가고 한쪽은 그로 인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나서 접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원래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못 한다니까. 할 수 없었다니까. 왜냐하면 국가는 모습이 그래요. 국가라는 녀석은 원래 우리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언제만 나타나냐면 공동체 위기가 닥쳤을 때만 짜잔하고 나타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세 침략을 물리쳐주고 홍수를 예방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원래 국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위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국민 옆에 계속 붙어 있는 거야. 옛날에 왕을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못 보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그게 원래 국가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국가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매일 우리 옆에 와 있다니까. 옆에 와 있어가지고 원래는 찔러서는 안 되는데 옆구리 푹 찔러. 그래놓고는 여기서 피가 막 나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국가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옛날에 그걸 못 싸우다가 지금은 싸우게 된 거야. 너 이러면 안 되지라고.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제일 국민에게 침익적인 게 두 가지 있어요. 형벌하고 조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벌하고 조세는 엄격하게 조세 법률주의다. 또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는 반드시 법률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법 배우잖아.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만 국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따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럴 때 따질 때 쓰는 법이 행정소송법이야. 근데 여러분은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세무사를 가져도 변호사를 써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변호사는 또 세무에 관해서 몰라요. 판사님도요. 국세가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 자동이체로 돌려놓죠. 자, 판사님 몰라요 진짜. 제 친구가 행정법원에서 지금 12년째 재판을 하고 있어요. 창원에서. 그 친구한테 가끔 물어요. 이 소송에 관련돼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 실무에서는 그거 안 따지니까 몰라도 돼. 이렇게 문대요. 그만큼 되게 전문 영역이에요. 그러면 내가 소송도 못하는데 이거 왜 배우냐면 여러분 이제 이의 신청 같은 건 좀 해요.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이제 세금액이 좀 줄어요. 그러면서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원래 행정소송에서 다 도출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조금 알아야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한테 조언을 해줘야 돼요. 이래야 이길 수 있다. 이래야 뭔가 문제가 된다라는 걸. 그랬을 적에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또 1차를 붙지 않으면 2차도 못 보죠. 얼마 전에 이제 변호사 시험이 이제 발표가 나가지고 제가 알던 후배가 뭐 사법 시험 열심히 하다가 안 돼갖고 변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요번에 합격했어요. 졸업한 지는 벌써 작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에 졸업을 했는데 1차 한번 떨어지고 다시 이제 재수를 한 거예요.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학도 아니고 외국계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갖고 이제 요 제도를 이용해서 변호사를 보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거래처에서 돈을 그렇게 안 줬대요.
자기가 돈을 빌린 사람도 자기한테 돈을 안 줬대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 밑에 있는 부하지간을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나 변호사 됐다 해갖고 명함을 딱 줬대. 다음날 통장에 들어와 있더래.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주던 돈을.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다, 뭘 했습니다, 그런 걸 막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어디 가서 딱 하나만 제출하면 돼요. 명함만. 그러면 더 이상 묻질 않아요. 자격증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자격증은 출신도 묻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온 그런 역사도 묻지 않아요.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돼요. 모든 게 다 통과해요. 백화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이상하게 그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빨래를 하니까 물이 빠져. 막 따져. 이거 왜 그러냐고. 이 돈 주고 내가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이거 안 샀다. 그랬더니 뭐 직원이 뭐 본사 연락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절차가 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연락해 드릴 테니까 명함 하나만 주고 가세요 그래요. 그럴 때 자격증 있는 명함을 딱 주면 바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의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자격증을 갖는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세무사라는 게 1차, 2차 시험이 있고 어려운 시험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은, 사법 시험은 오늘로 끝났어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짜라 오늘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법 시험은 없어졌어요. 변호사 시험도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너무 많이 배출하니까 1년에 1,600명씩 나오는데. 그래갖고 변호사요. 제 주변에 변호사가 반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의 절반이 반이고, 그중에 이제 판사 있고 검사 있고, 제가 이제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그쪽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변호사 파산하는 변호사도 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파산하는 변호사들이 대부분 찾아가는 게 세무회계사예요. 왜냐면 자기 모르니까. 그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히려 더 여러분 자격증이 변호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7급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세무사는 안 그렇죠. 오히려 세무 공무원인데 세무사 시험을 자격증을 보려고 나오는 사람이 또 많아요.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을 하는 거는요, 아까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경력이 없어서, 루트가 없어서, 세일즈를 못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을 하시는 분은 있어도 공무원 하시다가 세무사는 갖고 싶어 해요. 하지만 세무사가 반드시 공무원을 갖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근데 변호사들이 요즘 그래요. 변호사들이 루트가 없어서, 너무 많으니까 그냥 공무원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옛날에 변호사 자격증 받으면요 5급이 아니라 4급을 줘도 안 놔요. 근데 지금은 5급이 아니라 7급을 준다 해도 줄 서요. 정말 줄 서요. 변호사도 5점 가점 있는데 세무사도 5점 가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거고, 저는 행정소송법에 한해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저는 80점 이상 장담합니다. 그 대신 다른 데 가서 어려운 거는 40점 해갖고 빨리 통과하세요. 어차피 평균점 60점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5과목 있다 그러면 잘 계획을 세우세요. 2과목 홈런 치고 나머지 3과목은 40점으로 깔아요. 그래도 평균 60점은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통과하면 되잖아. 그래놓고 2차 과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이것들은 1차 과목은 어떻게 된다면 절대평가예요. 60점만 넣으면 돼요. 전략 잘 세우시고 나머지 시간은 2차 과목에 많은 투자를 하시면 아마 요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기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너무 힘드셨죠? 거의 다 끝났고요. 저희 인텐시브 클래스 저희 종합반 하루 일과표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 어디 사시더라도 7시 반 전에는 기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9시에 부터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저희가 퀴즈를 모든 과목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1시에 끝나지 않고요. 수업이 1시부터 1시 반 사이에 퀴즈 보고 강평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수업 끝나고 강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퀴즈 풀게 하고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 푸는 거 계속 보고요. 끝나고 나면 강평 해주고 여러분 채점하고 나면 답안지 걷어가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보통 수업이 1시 반까지는 지속이 돼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2시부터 3시까지 스터디 진행 및 복습, 3시부터 6시 복습이 있는데 이 스터디는 일정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 7시부터 10시까지 자습인데요. 출석 체크가 총 9번 들어가고요. 하루에 10시간 공부 시간 확보를 저희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봄종합반 다니는 학생들도 웬간하면 이 툴에 맞춰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7월 3일날 개강하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용산 카투사 나왔거든요.
이 카투사 나왔는데 제대하고 제가 1차를 6개월 만에 붙었어요. 그래요. 근데 운 좋게 붙었는데 제 학교 고시반에 있었거든요. 제가 성균관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 회계사 고시반이 있었어요. 저희 고시반이랑 여기랑 지금 저희 학원이랑 시스템이 거의 동일해요. 저희 고시반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봐가지고 그 하위 성적, 하위 밑에서부터 5등까지는 그냥 내보냈어요. 고시반에서. 다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내보냈거든요. 이렇게 매달 시험을 봤고요. 출석 체크도 하루에 6번씩 했어요. 일단 앉아 있어야지 또 출석 불량이면 또 내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고시반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굉장히. 그걸 착안해서 지금 만든 게 이거였는데 얼마나 이게 부담을 느꼈냐면 저희 이렇게 했거든요. 제 옆자리에 앉은 애가 저랑 학번이 똑같았는데 고시반 전체 1등이었어요. 저희 라인에 6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고시반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얘가 1등 하는 애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얘가 점심을 안 먹더라, 저녁을 안 먹더라고요. 저녁을 안 먹고 뭐 하냐면 초코파이를 꺼내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부하는 거야. 젠장 나는 저녁 먹고 간식도 먹는데 그래서 저도 깊은 감명을 얻고 저도 초코파이를 샀어요.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여기도 다 샀더라고. 여긴 다 초코파이 먹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 5명은 나머지는 좀 있다가 다시 저녁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초코파이는 간식으로 먹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얘 따라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 저희 요 라인에 있는 6명 다 합격했어요. 1차 시험에. 저희 학원도 약간 요즘에는 이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실명으로 공시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야, 저 사람이 요즘에 퀴즈 1등이던데 역시 좀 틀린데? 하면서 많이 서로 견제하고 하면서 학습 분위기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효과를 노리신다면 여기 학원에 등록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저희 7월 3일 날 개강하고요. 저희 이벤트 추첨하기 전에 거기 오늘 혹시 등록하실 분은 여기 안에 있죠? 그쵸? 거기 안에 있으시니까 등록하셔서 카운터에 갖다 내시면 되고요. 야, 사실 나 오늘 구경할 생각이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오늘 돈이 없어 하시는 분은 카운터에 예약만 하셔도 똑같이 우리 5만 원 할인 들어가니까요. 예약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요. 이벤트 추첨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추첨하고 야, 나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내 사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상담 좀 해줄 수 없겠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상담해 드릴게요. 네, 이벤트 추첨은 저희 학원 직원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